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로봇에 대한 심층적인 오늘은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사실 로봇주가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우리가 로봇을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유가 한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랑 그리고 로봇주를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하면 좋을지 그 매매 팁과 마지막 종목들까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Y하와 순서대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Y입니다.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탈세계화 움직임이 점점 지속되면서 특히나 미국을 주도로 한 공급망 확충에 따른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장과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인력난에 처한 미국이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이런 인력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AI 데이에서 드디어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체제를 갖춘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대량 생산 체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테슬라의 포부이자 목표이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서 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연기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인 제임스 힙이 또 12월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발표로 상반기에 로봇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할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와 투심이 로봇주에 좀 쏠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하반기 연말 내지 내년 초쯤에 또 새롭게 이 로봇 관련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게 오늘의 좀 핵심인데 여러분들 이미 좀 알고 있을 만한 이슈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올해 9월에서 10월경 이 로봇 관련된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사실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ETF 점유율 1위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운용사가 로봇 관련 ETF를 출시한다는 것은 단순 일회성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아니라 다른 운용사라든지 증권사에서도 이 로봇 관련 ETF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모멘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사실 이 로봇 ETF 출시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로봇주에 투자를 하려고 봤을 때 뭐가 과연 대장주인가? 어떤 기업이 진짜 기술력이 있고 고객사가 탄탄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야? 이런 것들을 판별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ETF가 만들어지는 것은 증권사에서 이 운용사에서 이러한 로봇주가 좋은 주식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쪽으로 투자하기 조금 더 수월해지는 판이 깔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이 수급 역시도 원활하게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판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면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다양한 또 신산업 관련된 이 ETF가 출시되기 전후 흐름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이번에 로봇 ETF 출시 때도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면서 그에 따른 또 매매 전략까지 좀 잡아볼 수가 있겠는 게 어떠한 포인트가 있냐면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 되게 됩니다. 자, 모름지기 로봇 ETF가 출시가 되면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가진 투자자들이 로봇 ETF가 출시되기 전부터 사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로봇 주식들을요. 이미 여기에 편입될 종목의 예상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ETF가 출시가 되면은 거기 보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그 주식들을 미리 사담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ETF가 출시되기 전에 단기적인 급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그러다가 자, 출시가 된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출시가 됐으니까 내가 기존에 노리고 들어갔던 거 이제 수익 실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단기적인 주가가 좀 바닥을 찍은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이 ETF에 투자를 하기로 한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몰려들면서 이러한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존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번 로봇 ETF 출시 전후로도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지금 출시가 되기 이전에 단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다수의 로봇주가 아닐까 좀 싶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단기간 로봇주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ETF 출시된 이후로는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아무래도 지금 박수 칠 때 한 타이밍 좀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는 그냥 단기간 단타 위주로만 접근하시다가 ETF 출시 딱 전후로는 웬만하면은 익절을 하고 그 다음 눌림을 다시 한번 재차 공략하는 관점을 한번 우리가 노려보는 게 하반기에 로봇주를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개별적인 로봇주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물론 나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머리가 아파 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에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한데, 나는 그래도 꾸러미보다는 가장 좋은 놈, 가장 센 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놈을 공부해서 잡아볼 테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자, 로봇은 여러분들에게 기존에도 많이 강의해드렸다시피 워낙에 일본이 많이 점유를 한 시장입니다. 특히나 주요 부품들을 일본이 많이 점유를 해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국내 삼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투자 및 이런 ETF 전반적으로 국내 로봇주들이 살아날 수 있을 만한 환경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 그렇게 일본이라든지 다른 해외 기업들이 판을 쫙 잡아놓은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이 국산화를 성공한, 즉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진 기업들을 공략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첫 번째,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고,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인 탈세계화, 인력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의 로봇 시장은 아시아 중심으로 커갔었는데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또 개척되면서 발빠른 성장이 나올 것을 우리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아하, 미국 쪽으로 수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까지 한번 같이 참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을 띈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가장 첫 번째, 대장격인 종목이 될 만한 가능성 높은 이 감속기 부분. 감속기는 아무래도 대부분 일본이 점유했다 그랬죠. 그러한 시장에서 국내에 SPG라는 기업이 또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게 찐 대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던 SBB 테크 역시도 이러한 국산화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기업은 로봇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대장주의 모멘텀을 가져갈 기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기업이 우린 PTS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 또한 감속기 관련해서 국산화를 위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모멘텀을 띄고 있는데, 자, 이 삼성에 대한 모멘텀 왜 또 중요하느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M&A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린 PTS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이 삼성 M&A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관심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업체 중에 이러한 또 모멘텀을 갖춘 기업이 뭐가 있느냐? 가장 크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면서 최근에 또 핫한 협동 로봇까지 만든 기업이라 다양한 로봇 완성형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띄고 있는 기업이라 아무래도 완성형 로봇 중에서는 최근에 또 대장격인 모멘텀을 띄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워낙 단기간의 주가 상승 흐름을 꽤나 보여준지라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모멘텀을 갖춘 기업인데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로보티즈랑 로보로보 같은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로보티즈랑 로보로보 기업은 이번 삼성 로봇 ETF에 또 편입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ETF 출시 이후로 다시금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좀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 의료용 로봇인데, 자, 이 의료용 로봇이 기존에는 워낙 미국 쪽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이 복강경 수술 로봇, 무슨 말이냐, 배를 째가지고 하는 수술 로봇이 미국의 다빈치가 거의 점유율 100%를 잡고 있었는데, 특정 기업이 점유율을 다 갖춘 것은 아무래도 해당 산업에 굉장히 큰 리스크이자 그 독점 구조로 인한 계속적인 판가 상승을 이뤄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사가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 경쟁사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또 높게 측정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좀 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강경 수술 로봇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또 뛰어든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국산화 성공에 이어서 또 최근에는 수출길까지 열어놓은 행보를 보여준지라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길을 열면 열수록 아무래도 이 모멘텀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수술 로봇을 특히 미국 쪽으로 수출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큐렉소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잡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로봇 ETF 출시 이후로 눌림, 다시금 반등을 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던 말던 사기 좋은 주식이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있어요. 그런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저평가여야 되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방어의 또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마지막 배당까지 주면 또 금상첨화이지 않을까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갖춘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식품주인데요. 식품주는 제가 예전부터도 저평가 우량주이면서도 10년 만에 찾아온 초호황기를 맞이한 좋은 주식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대표적인 또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슈들과 그 다음에 식품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식품주 중에 좀 괜찮은 주식들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떴습니다.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사실 음식료 업체들의 이런 가격 인상 랠리가 이어져 왔었는데,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러한 가격 인상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이랑 대상 같은 경우에 김치 가격을 약 10% 가까이,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 이상 식품 가격을 올렸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라면을 거의 10% 가까이 가격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한 데에는 아무래도 또 이유가 있겠죠. 이 원재료 가격, 즉 곡물 가격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최근에 워낙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즉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식품을 수출하는 데에 따른 매출 압박이 좀 가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다시금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식품주의 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가격 인상하는 것을 최대한 좀 제재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환율도 오르다 보니까 이 식품 기업들이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자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가격 인상 흐름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 10년 만에 다른 업체들이 자꾸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그 몇몇 기업들조차도 이번에 가격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가격 인상의 보수적인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해왔던 기업들도 드디어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리온이 그런 기업인데요. 자, 오리온은 다른 기업들이 판매가를 올릴 때 반대로 원재료를 통합적으로 구매하면서 자체적인 비용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으면서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무려 9년 만에 국내 가격 인상을 어렵사리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심 역시도 과거에는 4, 5년마다 한 번씩 라면 가격 인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년 1개월 만에 좀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재차 인상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죠. 오뚜기 역시 이러한 농심의 가격 인상에 맞춰서 가격 인상을 또 이어갔다라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고정비를 좀 줄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쟤네 거보다 우리 걸 좀 싸게 팔면서 판매량을 좀 많이 늘려보자 라는 전략적인 가격 인상 안 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인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서는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다른 경쟁 업체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이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가 수혜를 받으면서 판매량을 늘렸던 전략을 고수했던 것과 지금의 흐름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라면 산업 내에 점유율 1위인 농심이 과거에 가격을 올렸을 때 2위 사업자인 오뚜기가 2008년 이후로 무려 13년 동안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농심의 점유율을 뺏어온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한 오뚜기마저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 어차피 내가 가격을 올려도 경쟁업체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지가 내가 가격을 올렸음에도 내 제품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경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면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내가 뭐 밥 먹는 백반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식품 기업들의 이익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을 우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식품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존과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한번 올리면 반대로 떨어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번 올리는 게 어렵지 올려만 놓으면은 이 기업들의 마진이 더 많아질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령 지금 보시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평균적으로 10%가량 올렸어요. 1,000원 하던 라면 값이 1,1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자 기존에 라면 1,000원 하던 거 1,100원 올랐다고 안 사진 않아요. 조금 짜증나긴 하죠. 100원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갑에 돈을 꺼내는 게 크게 망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판매가 10%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만 원이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더라도 10만 원이 비싸졌어? 하면서 안 살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파는 기업들이 이 판매가를 올리면 보통 판매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마진이 잘 안 남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판매가를 올리더라도 소비자에게 크게 직접적인 타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QA 값이 즉 판매량, 수요 값이 떨어지지 않기에 이렇게 판매가를 올리는 즉 P의 값을 올리는 모멘텀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 차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10%가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모멘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원재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 판매가 식품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흐름에서 원재료 값이 더 올라버리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마진이 안 남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국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재료 값이 올라서 판매가를 올렸을 때 원재료 값이 어느 정도는 더 오르지 않고 진정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판매 가격은 한번 오르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마진 개선으로 인한 실적 상승과 주가 상승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P값, 즉 식품 가격의 상승은 이미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뭐냐? 결국 C,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거나 오히려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세계적인 곡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걸로는 아무래도 올해 여름 폭염에 의한 기록적인 가뭄 등 지구촌 기상 이변 현상, 즉 라니냐 때문에 이 작황이 안 좋아서 공급이 떨어지자 가격이 오른 국면도 있고,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 곡물의 공급을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에서 전쟁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곡물에 대한 감소, 위축으로 또다시 가격 상승. 자, 근데 이렇게 상반기에 치솟았던 곡물 가격이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점점 하락세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실제로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오히려 재개가 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완화가 되고 있고, 실제 지금 글로벌 곡물 재고율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곡물 가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현재 이 기후 이상 현상인 라니냐가 종식되는 내년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곡물가 약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상반기 때까지 곡물 가격이 비싼 흐름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판매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판매 가격을 최근에 또 한 번 올렸는데 오히려 곡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올해 2, 3분기 식품주의 실적이 뭐 크게 개선된 흐름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오히려 올해 연말 내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식품주의 실적 개선 흐름이 이 P와 C의 격차로 인해서 점점 실적 개선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의 실적 개선의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다시금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P와 C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뭘까요? 바로 Q입니다. 가격을 올렸음에도 Q,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충격이 없을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각각 인기 제품군에서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자, 최근에 워낙 뭐 K-팝이라든지 요즘에 뭐 넷플릭스로 K-드라마, K 엔터, 영화까지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자꾸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K-푸드 역시 트렌드로 수출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수출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요 제품군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겹쳐 있는 국면입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가성비를 좀 찾게 되고 웬만하면 좀 저렴한 음식들을 찾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사실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라면이겠죠. 저도 사실 과거에 굉장히 또 굶주렸었던 또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루에 라면 한 끼씩 먹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이 없을 때는 라면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라면의 지금 전체 점유율 1위가 누구느냐? 바로 농심이죠. 그 농심이 최근에 그 라면 가격을 10% 가격 인상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좀 부진했던 실적이 하반기 때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또 생각보다 더 뜨겁게 인기가 있는 라면이 있었으니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자, 우리 하면은 또 매운 걸로 유명하죠. 이 매운 게 해외에서 이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까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농심이 눈에 가는 게, 농심이 국내 점유율이 또 반등하고 있고요. 이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의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수익률 개선과 함께 지금 북미 지역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농심이고, 농심은 그 가운데 글로벌 매출이 상반기 기준 3년 연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오커스, 쿼드 이런 군사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각종 무역 협정, 거기에 치포 동맹까지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국가들 간의 갈등이 있는 곳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중국과 대만입니다. 저는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군사적 정치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결코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둘의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일각에서는 이 전쟁이 쉽냐? 대만과 같이 지금 극도로 발달된 국가가 전쟁이 나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결코 그럴 리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대만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 국가에 얼마나 큰 사활을 걸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푸틴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만 도발을 규탄한다라고 시진핑을 러시아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강대국가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확실히 최근에 러시아하고 한 몸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시진핑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과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분리된 지역으로 보며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대만의 독립동호를 단호히 분쇄하겠다라고 7월에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게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라서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07년도에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 사령관을 중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베이징으로. 그래서 이 사령관이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와이 서쪽 태평양을 중국에게 넘기고 떠나라. 이 키팅 사령관도 농담이 지나치다라고 응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농담이 아니란 걸 알고 협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백악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중국 정부한테 공식 항의를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요. 중국이 이때부터 공공연하게 이제 밝힌 게 뭐냐? 바로 이 도련선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도련선 전략이 뭐냐? 이거는요, 1980년대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관이 류화칭이 창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해 적극 방위 전략의 약칭인데요. 한마디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중국이란 국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제1도련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해군의 작전 반경인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것이 오키나와죠. 일본 땅인데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괌. 괌은 미국의 전략적 요충 기지면서 전진 기지예요. 그래서 서쪽에 태평양 서쪽의 전략 기지인데 여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이 친미 국가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도련선이 여기인데요. 지금 중국의 목표가 뭐냐? 바로 이 도련선이라는 것을 창시를 한 류화칭이 이 중국의 해군의 작전 반경을 넓히려고 하는 게 바로 도련선 작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부분이 알려진 게 제3 도련선까지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제4, 제5 도련선까지도 중국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하와이 서쪽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한테 넘기고 나가라. 이 얘기를 미국한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중국은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자, 이런 것도 보시죠. 대만에서도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현재 제1도련선 장악을 원한다. 중국군의 군사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바쁜 대만 해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지도를 넘어가 보죠.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가 행동 방향인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대만이 있잖아요. 대만.
대만도 지금 완벽히 친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 미국의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지금 여기가 막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기가 막혀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여기는 한국이 또 있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1대1로라는 이 중국의 육상 해상 실크로드, 중국의 세상을 구축하는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자, 어쨌든 이 돌연선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 생겼을까? 이 돌연선을 중국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쟁 등 유사시 해상 교역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남중국해 제해권, 이 제해권이 뭐냐? 자,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해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국은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 또는 그 상태를 바로 제해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전쟁이 나면 이 교역로를 석유와 LNG, 지금의 이제 많은 에너지 자원으로 쓰고 있는 이 석유와 LNG를 해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결국 언젠가는 패권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이 해상을 가져야지만 제대로 된 패권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혹은 이걸 갖기 위해서라도 패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만이 왜 중요하느냐? 이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대만입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이 2024년까지 대만의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작년 말에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성에 경종을 이제 가져라. 기업도 대만 유사 사태의 가능성에 대비하라는데, 이게 이 당시에는 무슨 소리야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최근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나서 그 직후에 중국이 대만 상공을 바로 위로 넘어가는 군사 도발 훈련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군사 작전 훈련인데 대만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국의 영토 바로 위를 미사일을 쏴버렸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보 국방 분야의 석학,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데, 이 사람이 2019년 말에도 뭐라고 했냐면 정세가 매우 위험한 전개로 이어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전망했다. 자, 대만이라는 국가와 중국이 전쟁이 그렇게 쉽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을 대표하는 안보 국방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그냥 헛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주장을 이제 근거로 세웠는데, 한마디로 패권 세력과 새로 부상하는 세력 간의 극심한 구조적 갈등을 뜻하는 게 이 투키디데스인데, 지난 500년간 신흥 국가의 부상이 기존 패권 국가와 강하게 충돌한 사례가 16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번이 전쟁으로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섬찟한 이야기죠. 미소 냉전을 포함해서 단 4차례만 전쟁을 모면했다라고 했고, 이 미중 무역 관계를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적용되는 17번째 사례로 본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웃음으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솔로몬 제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최근에 완벽히 친중으로 돌아서면서 미국한테 엄청난 위협을 안겨준 국가가 바로 이 솔로몬 제도라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우리 솔로몬의 지혜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 솔로몬이요, 바로 올해 3월에 중국과의 안보 협정을 타결했는데, 원래는 이 국가가 대만과의 이 수교를 하고 있었는데 대만과 단교를 해버리고요. 2019년도에 완전 단교를 해버립니다. 이게 원래 대만과의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수교를 맺으면서 3년 뒤에 안보협정까지 타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친중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곳이 지도상에 어디 있느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자, 여기에 괌이 있고요. 여기에 오키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이 있고요. 대만이 있어요. 이 미국이 이런 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전진 기지를 세웠는데,
그 전쟁 기지 바로 뒤쪽에 솔로몬 제도가 군사 안보 협정을 맺은 겁니다. 이거는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니까요. 자, 거기다가 좀 더 보시죠.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빚더미에 빠진 나라들이라고 했는데, 자, 이 중국의 지도를 보면 이 1대1로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걸 지도를 보면 어딥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요 막혀있던 부분들은 국가들 간의 어떤 수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 세력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뒤쪽에 길은 터놨지만 이 앞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금 대만이라는 거거든요. 이 대만이 왜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약소국을 부채의 덫에 빠뜨려서 거액의 차관을 제공해서 결국 빚더미에 빠지게 만드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 바로 인프라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전략 거점을 차지하는 이게 목표다. 물론 중국은 아니라고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보시죠. 스리랑카가 이미 주요 항구예요. 항구. 이건 해상이잖아요. 한반도 타항에 중공에다가 99년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빚을 못 갚았다고 100년의 임대예요. 100년 동안 그 땅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거기다가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여기도 항구네요. 40년간 운용 수익의 91%를 중공에 내줘야 했다. 그리고 이런 항구들은 인도양에서 군사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거점이 된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1도 1로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실제로 중국이 군사 거점을 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소국들에 대한 대출을 통한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푸아뉴기니? 이거 잘 우린 모르는 국가잖아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입니다. 뭔가 그림이 좀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인데요. 이 뒤쪽을 지금 중국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자, 여기가 대만이거든요. 이 대만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만약 중국이 대만을 먹게 된다면 이 앞에 라인을 이렇게 형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렇게 형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대만 때문에 요렇게는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대만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대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알겠죠. 심지어 이제 파푸아뉴기니와 여기 솔로몬 제도까지 얘네가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먹었기 때문에 지금 괌하고 이 오키나와도 이젠 전처럼 공격적으로 이 라인을 형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까지 먹으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역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라인을 먹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이 해상으로 인한 물류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 대만 전쟁 납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분야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단순히 주식에 대한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대만을 가지고 양 국가가 어떻게 대립하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만 시장에 폭탄이 터지는 것도 피할 수가 있고, 혹은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꼭 노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관련된 시장의 어떤 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왔던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수익 보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해를 입든 혹은 피해를 방지하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FOMC 회의가 이제 하루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한 분석과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인데요. 이 긍정이라는 걸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나마 낫다 정도지 시장이 우아하고 올라갑니다의 긍정은 아닌 거니까요. 혹시라도 너무 좋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FOMC 회의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0.75의 자이언트 스텝이냐 혹은 울트라 스텝이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인데 경제라는 게 사실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과가 좀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도의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 시나리오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어요. 요 통화 스와프하고 두 번째가 금리 인상 그리고 파월의 발언인데 하나씩 일단 보시죠. 통화 스와프를 얘기하면요. 예전에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자네 델런 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좀 그나마 시장의 단기 반등으로 좀 갈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때 나왔는데 지금은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7월 달에 자네 델런 의장이 방한했을 때 이때 통화 스와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이분이 지금 페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 페드 의장이고 지금은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권한 자체는 없죠. 다만 필요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정도의 발언 정도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악은 면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부터 시장의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당연히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좀 있어요. 이 통화 스와프가 우리나라에 오히려 좀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연준과 상설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국가가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유로존입니다. 당연히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주 가까운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는 비상설 통화 스와프 국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설로 항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화 스와프를 좀 해주는 그런 정도의 국가로만 되어 있죠. 다만 이번에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이제 언급해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바이든은 이제 그걸 당연히 빌미로 반도체나 배터리, 제약 바이오,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할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가 당연하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치포 동맹이에요. 이 치포 동맹을 해주냐 안 해주냐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지금 확답을 해주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급한 게 뭡니까? 당연히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까지 우리나라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 요구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테이블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화 스와프가 지금 만들어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도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시에 공급해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면 연준이 통화 스와프라는 거를 새롭게 공급을 해주려면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2008년도 9년도에 통화 스와프를 맺었던 그 시기에는 미국이 대규모 부양정책, 통화정책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긴축을 하고 있고 심지어 금리 인상의 긴축 중에서 MBS라고 하는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매각은 실제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선 좀 비난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너네가 채권 매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한테만 통화 스와프를 해주겠다라고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 되는 거죠. 물론 그거를 해줄 만큼의 미국이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되겠으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대한민국한테 통화 스와프를 해주겠다. 이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과거에 제니 델런 의장이 와서 여력은 있다 같은 뭔가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와준다면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나와준다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튀어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금리 인상도 보면 지금 이미 0.75 확률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70%대였고 1% 확률이 30%대였는데 이게 70%에서 80%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0.75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큰 충격은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0.75를 올림으로써 주변국의 반응이 어떻느냐, 한국이 어떤 대응을 했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죠. 흔치 않을 거라던 연준이 0.75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뉴 노멀을,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월에 0.75의 인상을 처음 할 때 이런 규모의 움직임이 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때도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증시가 반등장에 크게 나와주는 효과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비둘기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 0.75의 인상 확률은 앞으로 많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무려 연속 3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발언도 결국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발언을 해줄 때 또다시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면 그러면 시장의 좀 분위기는 괜찮아지겠다. 0.75만 올리고 파월의 부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주고, 그리고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위기만 좀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얘기만 나오더라도 FOMC 이후에 증시의 방향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는요, 통화 스와프가 일단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쉽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선을 긋는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환율로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추가 긴급회의라는 게 있고 파월 발언의 MBS라는 게 있는데 이게 후반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환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 외환시장에서 1조 어치 달러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좀 팔아치운 거죠. 그걸 팔아치웠는데 1조 어치나 팔았는데 1,400원 환율을 막은 거에 그쳤어요. 이게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막은 거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환율이 1,400원이 깨지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긴급회의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연준이 0.75의 금리 인상 확률을 그대로 따라가서 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에 다시 또 한번 환호성이 와 하고 단기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 그러면 당연히 이 단기 반등이 나오면 물가를 또 자극을 시키겠죠. 그럼 물가 자극을 시키면 CPI 혹은 근원 물가가 안 내려온다라고 발표가 나온다면 연준은 추가적인 긴급 회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미 올 초에 당시에 이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때도 긴급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진 않고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최대한 이걸 늦췄어요. 근데 지금은 연준이 이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에너지는 내려오지만 나머지 주택 가격, 식료품 가격 등에서 오히려 더 튀어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0.75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긴급회의 소지가 다시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 긴급회의 소집을 해서 할 건 별거 없죠. 0.25라든지 혹은 0.5라든지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이 3번이 남았고요. 한국은 2번이 남았습니다. 근데 한국의 지금 일정을 보면 여기 파란색이 금통위 일정이에요. 이 10월 14일이 다음 금통위 일정인데요. 지금 국내 한국은행에서는 얼마 전에 0.25의 베이비 스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거든요. 심지어 올 초에 한은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긴급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가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환율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진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10월 14일 날 우리나라가 최소한 0.5 정도로 인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악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0.5%로 금리를 따라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단기적이나마 이거는 긍정적인 호재의 작용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2017년도, 19년도 양적 긴축을 보면 그 당시에 긴축의 규모가 한 달에 100억 달러에서 매달 증가해서 500억 달러가 끝이었는데 지금은 2022년도 양적 긴축을 보면은 6월 달이 475억 달러,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950억 달러예요. 규모가 2배나 커졌고요. 과거 2017년에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수치입니다. 뭐가 나올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의 지금 분위기상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우리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혀 반대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OMC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FOMC 발표 이후에 한국이 추가 긴급 회의를 해서 한국이 어떤 반응과 어떤 대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에서 이 하락하는 속도에 더 가속도가 붙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FOMC 회의와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 그리고 한국의 긴급 회의 때의 반응을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무난한 거는요. 좋은 얘기가 나올 확률보다는 안 좋을 얘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